커피도 좋지만 홍차가 때로는 나를 달래주는 시간. 빛은 서러지고 색은 깊어지는 오후 4시. 지금 무엇이든 더 할 수 있는 시간. 네. 오후 3시는 조금 이런 느낌이 있는데 5시는 사람 그러면 바쁘게 하고 근데 오후 4시 이 타임은 그냥 내가 깊어지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 병산서원 온 것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병산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 대표적인 건물이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서원, 또 향교가 있고 종묘, 궁궐, 예. 이런 건축들이 유학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건축들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서원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반 자제들이 모여가지고 기숙하는 학교. 요즘 기숙학교라고 보시면 되죠. 지방사립대학이기도 하고. 예. 그 지방사립대학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도 왜 요즘 대학에 우선순위를 매길 때 얼마만큼 취직을 많이 시키는가. 뭐 논문의 수가 아니라 취직을 많이 시키면 그 대학이 우수 대학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전에 이 사립대학으로서의 서원은 과거보다는 책을 찍어낼 수 있는 경판의 기본 판이 얼만큼 있는가. 이게 고급 서원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도서관에 가면 장서가 돼 있잖아요. 예. 많은 10만 권, 1000만 권이라는 그 많은 책을 보유한 도서관. 서원도 많은 책을 찍어낼 수 있는 기본 목판이 얼만큼 있는가. 이게 이제 서원, 고급 서원으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원은 양반 자제들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리적 담을 딱 쳐놓습니다. 차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불교 건축은 일주문을 통해서 이쪽과 저쪽을 구분한다면 서원은 물리적 담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 개를 딱 지어두는 거죠. 근데 서원은 유교 건축이기 때문에 곳곳에 유교의 경전이 현판으로 등장을 해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복례문이잖아요. 복례문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례문의 시작은 극기복례에서 나오죠. 극기복례. 이 극기복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자가 추구했던 이상세계 인, 예. 인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극기복례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날 이제 공자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매일매일 이상국가로서 인을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인이란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공자 말씀이 야, 극기복례 아이가. 예. 한 글자도 어려운데 네 글자 극기복례 하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한 글자도 어려운데, 이거 좀 꾸민 겁니다. 스토리텔링. 한 글자도 어려운데 극기복례 네 글자면 더 어렵잖아요.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시키는 거, 그게 극기복례 아이가. 예. 개인의 사사로운 이기적 욕망을 넘어서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예. 그 질서가 뭐냐? 차리라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럼 공자는 왜 극기복례라는 말을 얘기했냐면 2500년 전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순장풍습이 있었거든요. 주인이 죽으면 그 하인들이라든가 같이 묻어주는 거죠. 사후 세계로. 어느 날 공자하고 다른 집단, 말하자면 그룹에 있는 한 종이 공자한테 도망을 먹었어요. 살려주세요. 왜? 무슨 일이야?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같이 주인이 돌아가셨는데 같이 묻으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 종의 주인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집에서 종이 도망갔지? 이 종이 말고 예. 종 한 놈 도망갔지? 이러니까 왔긴 왔는데 왜? 내놔라. 왜 줘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죽으면서 묻어달라 했다. 같이 묻어야 된다. 그래서 공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언을 했길래 묻으려고 하노?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거 묻어달라 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공자가. 그러면 너가 아버지가 아끼는 게 너가 이 종놈이가
아버지가 아끼는 것은 아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은 걸 왜 이 사람한테 시키노? 예. 사사로운 지극히 네 살고 싶은 지극히 네의 욕망을 넘어서서 네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시키는 이게 질서를 유지하는 거 아니가. 거기서 극기복례가 나와요. 그래서 저 앞에 들어가는 저 문이 극기복례. 출입하는 기본 문이 복례, 예를 바로 세운다, 질서를 바로 세운다. 예. 그럼 이 서원은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례라는 것은 뭐 농땡이 부리고 싶은 마음 혹은 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일탈하는 마음을 내 개인적 욕망을 억제 절제하는 그 용기를 통해서 수확하고 더 깊이 세계를 인식해서 혹은 치인의 세계로 나가든가 아니면 수기의 세계로 앉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복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등장하는 그 현판 자체가 바로 유학에서 가장 중시했던 공자가 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이라는 관념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극기복례에 대한 개념이 저기 딱 들어가는 거죠. 이 유교 건축은 소설 산문이에요. 예, 가운데 좌우에 칸을 두고 가운데 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복례문을 지나고 나면 뒤에 보이는 저게 만대루라고 하는데 저 건축을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보면은 이 칸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데 칸과 칸을 통해서 공간은 있지만 물리적 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여기에 있는 이 병산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원심력, 구심력 역할을 해내는 것. 휴식 공간이긴 하지만 쉬는 게 단지 우리처럼 막 누워서 술 마시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행하는 자연을 통해서 저절로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자연을 통한 성찰의 공간이 바로 저 공간이에요. 저기에 가면 북이 하나 있는데 절대 금지하는 것이 저 공간에서 술을 먹지 않는다. 예. 술 먹고 저 공간에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정해진 루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또 깊이 보고 그러면서 그 사물에 질문을 던져서 나의 세계로 끌어오는 것. 그래서 마침내 나도 성인의 경지로 올라가는 끊임없는 수행의 공간 만대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침 여기 나와 있네요.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피람서원, 도동, 병산서원, 무성서원, 도남서원.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의 9개 서원이에요. 처음에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서류를 냈을 때는 도대체 그쪽 심의위원들이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서원의 공통점이 뭔데 맥락을 모르겠다. 그래서 첫 해는 이게 선정이 안 됐어요. 그 첫 해 선정하기 위해서 정말 하드웨어적인 거 많이 가꿨거든. 도로 바꾸고 각 서원에 프로그램 만들고 했는데 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서원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를 충분히 이제 어필이 안 됐던 거죠. 그로부터 수년 뒤에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한번 실패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학생들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신문화의 큰 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딱 등록됩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네. 자, 정신적 가치. 요즘 우리가 K컬처 많이 하는데 K컬처의 형성으로 드러나게 된 그 기본적인 그 토대가 바로 이런 앞선 세대의 시간적 궤적 위에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저기 들어가는 것은 양반으로서 들어갑니다. 양반의 자제로서 이제 쫙 들어갑니다. 네. 외로서 당연히. 네. 아, 네. 이번에 생각이 괜히 네. 장원급제 수 이런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후대에 여기서 이제 공부해서 과거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학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어느 지역이다? 지연 학연이라는 개념. 이리 오너라. 네. 하인들은 저기 옆구리에 있는 전사청에 근무하고. 이리 오너라. 네. 자, 여기는 마루 아래로 진입한 데서 누하 진입이라고 하는데요. 만대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벽에 담이 없잖아요. 벽, 물리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자연 환경이 안으로 그대로 싹 들어와요. 있고 없음의 경계,
혹은 어떤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벽을 넘어서서 외부의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곳대. 그래서 만대로의 역할은 휴식 공간이긴 하지만 그 휴식이 그냥 단지 노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성찰했던 공간이 바로 이 만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으로 싹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서는 뒤를 한번 보고 이 장면을 한번 보시고 난 이후에 여기서는 막혀 있잖아요. 눈이 다 확장이 안 되고, 예. 그런데 점점점 올라갈수록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그 말은 현대 건축물들은 비스듬한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면은 탁 평토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근데 옛 건축들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읽어서 땅의 지형적 형상하고 여기 앉혀 들어갈 이 건축의 관계를 같이 보는 거. 그 전체를 유기적 관계 속으로 보는 거죠. 자, 당분간은 출입을 감한다고 돼 있네요. 네. 자, 여기서 보면 이 병산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장면, 요 어떤 파사드하고 저기 강학 공간에 올라가서 보면 더 확연하게 쫙 들어와요. 네. 보시는 것이 이쪽에 동쪽, 서쪽, 동제, 서재, 기숙학은 선배들이 동쪽에 있으면 후배들이 서쪽에 기교하고 보통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여기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두 채가 막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어 있잖아요. 동제, 서재를 우리 기숙사 같으면 좀 건물로 외곽에 빼낼 텐데 요 기숙사 요 공간을 왜 이렇게 마주보게 했을까요? 서로 열심히 하다. 선의의 경쟁. 선배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후배들도 끼어서 공부를 하고 후배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배들이 또 같이 따라서 항상 끼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경쟁이란 것은 너를 밟고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옛 사람들의 경쟁은 동반 성장,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윈윈의 개념, 경쟁이라는 개념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경쟁의 개념인데 현대 사회로 올수록 너를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이것이 경쟁의 개념으로 복해가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동제와 서제가 있으면서 동쪽에 한 12명 정도, 예, 서쪽에 12명 정도 이런 선후배끼리 서로 어떤 경론도 하고, 예. 그래서 건전한 공부, 건전한 정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봤던 것이 바로 이 공간이에요. 앞에 보신 저것이 입교당인데 저것이 이제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부릅니다. 다 올라와라. 예. 그럼 저기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기가하는 방. 바로 요즘 대학 총장님. 예. 근데 저기 있는 그 마루 밑에 저기 굴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부엌이 아궁이에요. 예. 저기에서 아궁이를 가지고 이제 군불을 지피는 거죠. 이제 저기 뒤에 이제 여기 입교당 뒤로 보이는 건물 있잖아요. 저기가 사당이에요. 요 뒤편에. 예. 그래서 서원 우리가 좋은 풍수에는 보면은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서원은 물론 배산임수라는 지형적 특성 속에서 건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더 하나 더 조건이 있어요. 뒤에는 사당, 앞에는 강당. 그래서 후학이죠. 뒤에는 사당이 후묘 전학의 공간, 앞에는 사당을 만들어주고 강당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영주에 있는 소수 서원은 이 원칙이 없어요. 그거는 최초로 만들어진 서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는 절터였던 것을 서원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만약에 말하자면 리뉴얼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서원들이 그 이후에 가지고 있는 후묘 형상에서 그 좀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옆쪽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로 한번 싹 가보시면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마당에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조선 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전통 어떤 조경에서는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아요.
마당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갇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곤란한 지경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는 심겨져 있네요. 근데 이 마당은 저기에서 보면은 안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방 안에서 보면 여기 밖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안과 밖의 개념에서 자유로운 것. 근데 이 마당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햇살과 바람과 달빛이 끊임없이 이행되면서 여기서 성찰해내는 공간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아파트 들어가면 현관이라는 개념만 쳐 있고 마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당이 있다는 것은 이 마당을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판이 만들어지고 이 마당을 통해서 또 나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공간, 성찰의 공간으로서 등장하는데 요즘은 현대 건축 구조 속에서 마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카페로 가는 거죠. 카페 가는 이유. 자, 근데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문의 높이, 출입문 높이가 다 낮잖아요. 그럼 저기 들어가려면은 숙여서 가요, 숙여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방식, 잘 사는 방식 하나가 나를 숙이는 건데, 나를 숙여라, 낮춰라 자꾸 하면, 말이라는 것은 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이게 말이 가지고 있는 감각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문을 낮게 내려놓으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동 계속 숙이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문이 낮은데 가버리면은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생활 속에서 낮추는 연습. 나를 낮추면 어떤 경우에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것. 네. 그런 지는 게 이기는 것, 나를 낮추고 겸손한 것, 이것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1차 덕목이었던 거죠. 그것이 질서를 세우는 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곳곳이 숨어 있는 이런 장치들이 생활 속에서 말로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체화되는, 말하자면 생활 철학이니까 저는 생철학. 예. 책을 통해서 관념의 철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체험하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이 생철학이야말로 가장 살아있는 철학이 아닐까. 예.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런 생철학의 구조 속에서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길을 만들어 갔다. 예. 선비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숙이냐 치인이냐 두 가지거든요. 숙이는 내가 공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수양, 내 어떤 성인의 경지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 내가 공부한 거 숙이를 통해서 치인의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사회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정치. 태계는 숙이와 치인을 병행한 분이고요. 율곡은 치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분이고, 진짜 숙이만 한 사람이 남명조식. 그래서 그분은 사회에 나가는 것보다 오로지 공부를 통해서 자기 수양, 자기 성찰, 그럼 충실했던 분이 남명조식이죠. 그래서 남명조식의 후학들은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홍의장군도 남명조식의 후학이거든요.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사회를 의병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남명조식의 후학들이 많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마당은 그런 측면에서 이 건물이 아쉽기도 합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동재가 네. 우등생, 서재가 이등생 이런 건 없었어요. 그건 아니고 선배, 후배, 예, 선후배 간에. 예. 자, 여기에서 보는 이 벽면입니다, 바깥에. 예. 중국은 내가 말을 달려서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소유의 의미가 확정이 되고, 일본은 관조의 대상으로서 자연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분재를 통해 가지고 자연의 축소판으로서 중정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이 원리는 빌려오는 것, 착용해오는 것. 눈을 탁 뜨면 저것이 나에게로 들어오고, 눈을 감으면 원래 자리가 있고, 그 물리적 개념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소유가 되는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요 노대를 통해 가지고 낙동강이 안으로 쫙 들어오고, 예. 더 용마로 넘어서 저 위로 병산이 4개로 다가오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책 속에 있는 진리 아니어도 책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아니라 책 밖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 자기 수양을 했던 것이 바로 옛 사람들이 하는 생활 방식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요거는 정료대. 야간에 불을 딱 올려놓고, 예, 여기에서. 요 등대, 예, 예. 저 연문대로 어디를 크게 해놨습니까? 저 연문? 네. 예. 그 연문을 크게 해도 뭐, 물어봐야 되겠지. 저기 뒤에 있는 나무들이 벼롱나무예요. 자, 사당 앞에, 예. 사당 앞에 벼롱나무가 있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저기 전사층이라고 해서 제사 지낼 때 아래 사람들이 저기서 기도하면서 음식을 해서 나르는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사당인데요. 네. 밑에 기둥에 주역의 괴가 있잖아요. 주역. 괴. 예. 주역은, 예, 예. 아니, 그 주역. 여기, 기둥에. 예. 예, 주역. 주역의 그 64개 중 가장 기본이 8개. 예. 주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짓말이에요. 존재하는. 짝대기 긴 거는 하늘, 짧은 거 2개는 땅, 긴 거는 말, 짧은 거 2개는 소, 긴 거는 남자, 짧은 거 2개는 여자, 긴 거는 양, 짧은 거는 근데 저 짝대기가 이라는 글자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저 길고 짧은 짝대기를 조합해가지고 64개의 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64개의 상이 육계라고 하죠. 중국의 춘추시대를 내려오면서 역사적 상황하고 묘하게 은유되고 환유되는 게 바로 주역의 괴거든요. 가장 위대한 거짓말인 저것이 사실은 1과 0, 우리가 이진수로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2개로 존재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고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존재하고 어둠이 없으면 밝음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밝은 것을 먼저 보게 되는데 그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이 밝음의 존재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비춰주면서 존재가 부각되는 것.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없으면 여자라는 존재가 또 이 여자로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다른 2개의 가치가 잘 어울려서 상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원리가 주역의 원리예요. 저게 이진법이잖아요. 컴퓨터 원리. 이게 주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서양의 기술 문명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주역의 원리, 2개의 서로 다른 것이 어울려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주역의 원리가 카메라의 원리가 되기도 했고 요즘 얘기하는 컴퓨터 원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역은 이게 조선의 선비들뿐만 아니라 맹자도 공자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렵기 때문에 공자도 50살 넘어서 가죽끈이 3번 떨어지도록 읽었다는 위편삼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옛것과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당시는 새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옛것과 새 것이 같이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앞에 보면 이 나무가 벼롱나무예요. 우리 뭐 요즘 간지럼나무라고 하는데 이 벼롱나무는 까도 속살이 하얗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왜 사당 앞에 벼롱나무를 심었을까? 왜? 혹은 또 우리가 집에 각 종가에 가도 사당 앞에 심거든요. 심는데 왜 사당 앞에 벼롱나무를 심었을까? 물음표를 딱 던져보면 또 답이 하나 나옵니다. 이 벗겨도 속살이 뽀얗게 청명하게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후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조상이 부끄러운 후손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이 후손도 언젠가는 조상이 되잖아요. 조상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후손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 앞선 세대와 다가올 세대, 미래 세대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요즘처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그 시대에 조선시대는 제일 관료들이 부끄러워했던 게 부정부패였어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 그런 각오가 바로 이 벼롱나무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죠. 예.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툭툭 던져주는 거대. 이렇게 살아라라는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미를 이런 서원 건축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 건축과 이 건축의 관계, 또 특히 이제 보면 우리가 옛 건축들은 뒤에 들어온 건축이 앞에 건축을 가리진 않거든요. 요즘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완전 다 가려버리잖아요. 근데 옛 건축은 뒤에 들어온 건축과 앞에 들어온 건축에서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관계. 또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이해, 관계. 그러니까 땅과 이 건축의 관계, 건물 구성끼리의 관계,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유기적 관계론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의 철학은 유기적 관계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직 내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 내가 더불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미학, 관계의 철학이 어떤 건축이든 앞 건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앞 건축이 뒷 건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독특한 건축 양식을 구성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유학의 서원 건축은 유교 경전을 압축 파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구현됐기 때문에 유학에서 원시유학은 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간답게, 사람답게. 답게의 철학을 자꾸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면은 이 말이란 것은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썩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하지 않고도 말을 해냈던 공간들이 바로 이런 건물의 현판이 되는 거죠. 도를 구한다든가 강학당 공부를 하는 공간이라든가,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로서의 공간, 이것이 서원 건축이 유지되었던, 또 서원 건축이 추구했던 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공부를 하고 뒤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강학과 제사의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사 지내러 온다는 그 자체는 뭔가 뿌듯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들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소속감 혹은 또 후학자들이 선하게 이어간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었던 공간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저기 뒤에 보실까요? 장판각입니다. 장판각. 저기에 책을 찍을 수 있는 기본 판들이 저기 다 들어있어요. 언제든 책을 찍을 수 있는. 우리 팔만대장경 장경각 있잖아요. 경판고에. 저기 밑에 보면은 다 이렇게 구멍을 내놨잖아요. 목조 건축, 또 목조 어떤 유물들이 가장 큰 특징은 통기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습기가 있으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옛 건축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다 하는데 오랜 경험의 결과 나와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경판리 장판각이 저기 아래 있었으면 습기가 좀 묻겠죠. 그 위로 딱 올려서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들면서 책을 찍을 수 있는 기본판이 상하지 않도록 이런 기능을 여기서 딱 같이 하는 거죠. 야, 그 사면이 다 뚫려 있거든요. 네네. 여기는 전면만 뚫려 있고 네. 사면은 막혀 있네요. 실제로 지금 저 안에는 없겠죠. 아마 여기 부산 그 안동은 국학자료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져 있지 않을까. 네. 밑에 이 네. 구멍이 네. 저기로 바람이 술렁술렁 해야지 위에서 곰팡이가 안 썰고. 인사는 네. 밑에서 이래 밑으로. 예, 예. 그 진짜 그 해인사의 장경각에 팔만대장경 글자 중에 하나 오자 한 게 없다 하거든요. 틀린 글자 하나 없고. 그럼 그거는 인간의 정신으로 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AI가 막. 예. 아마 요즘 AI도 그렇게 못할걸요. 네. 막 검수하다가 걸리면 하나씩 이렇게 문지르거나 막 그랬을까? 나는 애놈들이 그 성을 지을 때 네. 지진을 감안해가지고 네. 건축 공부를 했다. 네. 야, 저놈들 참 대단하다 했던 거야. 우리나라 그 해인사 그런 거 보고 네. 해안한다. 그 별거 아니지. 그 일본은 큰 돌을 가지고 시접하는 방법으로 옷을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쫙 자연스럽게 가지고 옷을 짓는 방법으로 건성을 이렇게 쌓아 올렸고, 네.
우리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처마가 좀 짧잖아요. 네. 산지에 있다 보니까 해가 빨리 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마를 짧게 해서 최대한 채광을 많이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처마가 짧은 거, 긴 거, 이것은 그 지역의 자연 지형을 읽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 건축이라든가 어떤 궁궐이라든가 하나 들어오려면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제일 건축물 뽑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추녀선 뽑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요즘은 뭐 3D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뽑아내지만 이 추녀선을 뽑을 때는 이게 지역마다 추녀선 라인이 좀 차이가 나요. 이거 뽑을 때는 이 공간하고 이 공간에 탁 장대를 딱 박아가지고 지푸라기를 밧줄을 쫙 당겨 놓거든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 두면 여기에 바람, 여기에 달빛, 여기에 이슬, 여기에 해, 이것이 다 먹으면서 줄이 좀 처지거든요. 그 선 따가지고 추녀선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한 거죠. 이 추녀를 볼 때 여기 석가래에 보면은 둥글잖아요. 요 둥근 것은 우주를 상징해요. 네, 우주. 그 집도 우주의 축소판이고 이 집에 기거하는 사람도 우주의 축소판. 우리는 다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윽하게 보라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땅은 그윽하게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넘어지거나, 그런데 우주를 볼 때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세계를 볼 때나 사람도 깊이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볼 때 그윽하게 보면 당신은 나의 우주입니다. 네. 네, 그윽하게 보면은 화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처에 어떻게 사물을 봐야 되는지 이런 우주관과 세계관이 같이 숨어 있는 것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이 판문을 열면은 또 완전 저 병산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판문이라는 것은 닫으면 저기가 하나의 공간이 되는데 열어놓으면 하나의 또 장소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닫히고 열리고 했던 개념으로부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공간들이 우리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현대는 하나의 관념에 딱 묶여버리면은 새로운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해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에 기거하는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진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강은규 교수님 강의 들을 때도 다양한 이해의 틀, 이 한 장소에 있지만 다양한 이해의 틀을 줌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성장을 추구했던 공간이 바로 이 성건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책을 통한 공부도 있지만 땅을 보면서 공부하고 산을 보면서 공부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 공간, 마침내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 하나의 지도를 그렸던 그 공간이 바로 성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이렇게 열어서 고정해 놓으면은 이 공간이 하나가 통해 버려요. 그래서 닫았을 때는 문이 되지만 열렸을 때 이게 하나가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열려 있어요. 근데 열려 있는데 닫혀 있고요. 닫혀 있는데 열려 있고요. 맺힘과 열림으로부터 또 자유롭고. 전기물이다. 옛날에 전기하고 같은 요렇게. 목조 건축은 제일 취약한 게 화재잖아요. 지난번 통도사 가면 그런 화재에 대한 방편으로 위에다 소금 단지를 올려놓기도 하고, 처마 밑에 조그마한 항아리에 물도 담아놓고, 이게 이제 화재를 방지하는 나름대로 부적 같은 역할. 부적? 예. 부적을 달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방비체로. 너무 참 원시스러워. 좀 귀엽지 않아요? 제가 뿌린 나지막은 어디에다가? 응? 소금 떠지. 그 통도사 가면 그렇게 했다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가 조경한다고 심었는데 저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없애야 되는데 문 밖으로 나가든가. 네. 저도 옛날부터 있었던데. 네, 저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난간이 닭벼슬 모양이라서 계자 난간에 닭개자 난간에. 여기 우리가 건축을 읽을 때는 기둥과 기둥을 한 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정면 일곱 칸에
측면 두 칸에 여기 지붕이 팔짝 지붕이거든요. 요 건물을 해석할 때는 정면 7칸, 측면 2칸에 팔짝 지붕의 만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고등문만 쓰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쓰는데 이제 이런 있는 그대로의 나무를 목재를 쓰려면은 철저하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을 보면 자연스럽다고 얘기 많이 이게 자연스러운 건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스러운 그 이유는 진짜 치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치밀한 계산의 결과 하중을 끌어내는 거고, 예. 저 오고 하는 저 보호가 휘어져 있는데 저 휘어진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끌어내면은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저 끝까지 계산을 해서 하고 또 여기 보면 건축들은 이게 지금 나무 기둥에 저기 뭐 많이 박아놨잖아요. 저기 아래에, 예, 저기 아래에 제가 가서 보여줄게. 네. 여기 거기서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여기 보통 현대 건축은 탁 짜서 깎아서 맞추잖아요. 근데 요거는 원래 자연석에다가 요 기둥을 올렸는데 자연석 이 면하고 나무 이 밑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홈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딱 맞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지진이 와도 요 울퉁불퉁한 면하고 요 밑면하고 나무 이 밑면이 딱 맞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질 않는 거예요. 미끄러지거나. 그런데 목재다 보니까 손상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선하는 부분. 예, 수선. 예. 그래서 여기다 끼워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건축은 해체하고 나면 전부 자연으로 다 돌아가요. 그야말로 에코, 그린 아티텍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서 그랭이지라고 자연초, 자연 덤벙주초라고 하고. 그래서 궁궐은 화강암을 깨끗이 탁 닦아가지고 위험을 해놓는데 그 밖에 부분들은 살림집은 이렇게 덤벙주초를 통해서 자연 그랭이지를 많이 해요. 이런 게 이제 그 흰색 개미, 방충, 지금 나무다 보니까 이게 방충, 방화, 취약 지점이거든요. 이런 데 이제 흰개미 약이 다 알깐 거지. 네. 아이고, 누가 글씨 써놨네. 요것도 보수한 부분이거든요. 요것도 보수한 거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수 덧대가지고 보수해 놓은 거. 진짜 돌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 표면하고 같이 예. 어떻게 맞췄을까?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3D로 했나? 그 3D가 없는 그 시절에 철저한 계산. 진짜 완벽한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것은 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결과 원래부터 그랬던 듯이 이게 자연스러움이죠.